세계가 잠시 멈춘 날, 실리콘밸리의 수많은 연구소가 머리를 싸맸던 그 문제. 10년 동안 풀리지 않던 공식이 순간 깨졌습니다. 열이 전기로, 체온이 에너지로 바뀌는 믿기 힘든 장면. 이건 불가능하다. 모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술은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험실의 국기는 지구의 동쪽 끝에서 조용히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그 나라는 거창한 이론 대신 단 하나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충전이 필요 없는 시계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 단순한 물음이 인류의 상식을 뒤집었습니다. 이제 세계는 그 나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불가능을 무너뜨린 그 힘은 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그건 자본도 운도 아니었습니다. 돈보다 뜨거운 신념, 바로 대한민국의 기술이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애플이요. 테슬라도요. 구글도요. 배터리는 한 개였어요. 18시간. 고작 그것뿐이었습니다. 미국 전체가 10년간 무릎 꿇었죠. 그날 회의실 테이블에 보고서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출처는요.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비웃었어요. 하지만 3초 뒤 숨이 멎었습니다. 저는 마커스 레이븐입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출신이죠. 58입니다. 열전 소자와 에너지 전환 기술 분야에서 30년을 살아왔습니다. 유럽 에너지 공학협회 부회장이었고 나사와 미 에너지부의 기술 자문을 맡았었죠. 세계 배터리 학회에서 제 이름은 꽤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게 붙은 진짜 별명은 따로 있었습니다. 불가능의 증명자였죠. 저는 10년간 한 가지를 주장해왔습니다. 인체 기반 발전 기술은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열전 발전은 이론일 뿐이며 현실에선 작동하지 않는다고 세계를 설득했죠. 그게 제 신념이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자만이었습니다. 2025년 초봄, 저는 애플 본사 자문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죠. 10년째 같은 문제를 논의하고 있었으니까요. 애플워치의 배터리 문제였습니다. 책임 엔지니어가 침통한 목소리로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애플워치의 최대 구동 시간은 18시간이라고 했죠. 하루도 채 버티지 못하는 시간입니다. 개선안을 적용하면 36시간까지 가능하다고 했지만 그건 저전력 모드에서만 가능한 이야기였습니다. 사용자들에게 하루 종일 시계 기능을 꺼놓고 차고 다니라고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옆자리의 수석 과학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물리적 한계라고 했습니다. 배터리 밀도는 이미 임계점에 도달했으며 리튬이온 기술로는 더 이상 성능을 끌어올릴 수 없다는 설명이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말이 맞았으니까요. 지난 10년간 미국 전역의 연구소가 총동원됐습니다. MIT도 스탠퍼드도 저 같은 전문가들까지 모두 달려들었죠. 그러나 결과는 고작 18시간이었습니다. 인류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실리콘밸리가 내놓은 답이 하루도 못 버티는 시계였다는 게 씁쓸했습니다. 회의실에는 패배를 인정하는 듯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군가 중얼거렸죠. 이건 아무도 풀 수 없는 문제라고요. 모두가 그 말에 안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우리가 무능한 게 아니라 세상이 원래 그런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분위기였죠. 지금 생각해보면 참으로 오만한 태도였습니다. 회의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젊은 연구원 하나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더니 제게 A4 용지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표지에는 한국과학기술원이라는 로고가 작게 찍혀 있었죠. 열전 갈바닉 전지에 관한 논문이라고 했습니다. 체온으로 전기를 만든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을 때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또 하나의 허황된 꿈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연구원이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데이터가 이상하다고, 계산 결과가 실제 물리값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치는 순간 수식들이 눈에 들어왔죠. 체온 36.5도, 외부 온도차 10도, 출력 전압 1.5V. 백셀 기준이라는 수치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공식 자체는 틀리지 않았고 변수 설정도 합리적이었으며 무엇보다 결과값이 지나치게 정교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완벽했다는 뜻이죠.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저는 10년 전에 이미 증명했습니다. 인체 발열만으로는 안정적인 발전이 불가능하다고요. 세계 학회에서, 나사 자문회의에서, 유럽 에너지 공학협회에서 저는 그 불가능을 역설해왔습니다. 그게 제 경력이었고 명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 논문의 수치는 왜 제 눈에서 떠나지 않는 겁니까? 저는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이번엔 더 꼼꼼하게 읽었죠. 실험 설계 구조가 보였습니다. 금속 전극 배열 방식, 전해질 구성, 온도 구배 유지 시스템까지 모든 게 치밀하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공상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실제로 만들려고 시도했던 흔적이 역력했죠. 아니, 어쩌면 이미 만들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그 논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집으로 돌아와서도 보고서를 펼쳐놓고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온도 차이가 전기로 바뀐다는 개념 자체가 낯설지 않았어요. 열전 효과는 이미 19세기부터 알려진 물리 현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이론이었습니다. 실제로 인체의 미세한 온도 차이만으로 안정적인 전력을 생산한다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였죠. 저는 지난 10년간 그게 불가능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수백 편의 논문을 근거로 들었고 물리학의 기본 법칙까지 동원해서 세계를 설득했죠. 그런데 이 한국 논문은 제 모든 주장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수식을 들여다봤습니다. 체온 36.5도에서 외부 온도 26.5도를 뺀 온도 차이가 10도입니다. 20도의 온도 9배를 이용해서 열전 갈바닉 전지가 작동한다는 원리였죠. 한 개의 셀에서 나오는 전압은 0.015V 정도로 미미했습니다. 하지만 이걸 100개 직렬로 연결하면 1.5V가 나온다는 계산이었어요.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수치가 정확히 맞아떨어졌죠. 이론적으로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전극 간 접촉 저항, 전해질의 농도 변화, 온도 유지의 어려움, 땀과 습기로 인한 성능 저하까지 수많은 변수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논문은 그 모든 변수를 고려한 듯 보였습니다. 전극 소재 선택부터 전해질 안정화 방법, 온도 9배 유지 설계까지 빈틈이 없었어요.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제가 놓친 게 있는 건 아닐까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한국과학기술원을 검색했습니다. 세계적인 연구기관이었죠. 반도체, 배터리, 소재 분야에서 수많은 성과를 내온 곳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연구소로 출근하자마자 그 젊은 연구원을 불렀습니다. 혹시 추가 자료가 있느냐고 물었죠. 그가 조심스럽게 노트북을 꺼내더니 영상 파일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한국 연구소에서 보낸 시연 영상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화면에 깨끗한 실험실이 나타났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한국 연구원이 손목에 작은 금속 패드를 착용하고 있었죠. 그 패드에는 가느다란 전선들이 연결되어 있었고 전선 끝은 측정 장비와 이어져 있었습니다. 10초쯤 지났을까요? 측정 장비의 디스플레이에 숫자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0.3V, 0.5V, 0.7V. 전압이 서서히 올라가고 있었죠. 그리고 1V를 넘어섰습니다. 연구원이 작은 LED 전구를 회로에 연결했습니다. 그 순간 LED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화면 속 LED는 흔들림 없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체온만으로 전기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요. 저는 영상을 멈추고 다시 재생했습니다. 조작의 흔적을 찾으려 했죠. 숨겨진 배터리가 있는 건 아닌지, 외부 전원이 연결된 건 아닌지 살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았어요. 장비는 투명했고 연결은 명확했으며 과정은 단순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진짜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10년간 쌓아온 주장이 무너지는 겁니까? 불가능의 증명자라는 제 별명이 조롱거리가 되는 겁니까? 저는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과학자는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말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저는 오후에 동료 과학자들을 모았습니다. 한국에서 온 논문과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다들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건 조작이라고 LED 하나 켜는 게 뭐가 대단하냐고 숨겨진 배터리 정도는 누구나 넣을 수 있다고 비웃었죠. 다른 동료는 한국이라는 이름만 보고도 신뢰가 안 간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불과 하루 전까지 저도 똑같은 생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 바뀌고 있었어요. 동료들의 비웃음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쾌했죠. 그들은 데이터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선입견으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 때문에요.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과학이 아니라 편견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걸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조용한 연구실에서 다시 한번 영상을 재생했죠. LED가 켜지는 순간을 반복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건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요. 제 눈으로 봐야 한다고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항공권 검색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목적지는 서울이었습니다. 서울행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만약 조작이라면 어떻게 밝혀낼까요? 만약 진짜라면 제 신념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12시간의 비행시간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죠.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3월 초였죠. 서울의 공기는 차갑고 맑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연구소로 향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지역에 있는 현대적인 건물이었죠. 입구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3층 실험실로 올라갔습니다. 실험실은 넓고 깨끗했습니다. 한쪽 벽면에는 각종 측정 장비들이 정렬되어 있었고 중앙에는 실험 테이블이 놓여 있었죠. 서너 명의 연구원들이 저를 맞이했어요. 그중 책임 연구원이 영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30대 중반쯤 보이는 젊은 과학자였습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직접 보고 싶다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 과정을요. 연구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조작을 의심하는 제 태도를 불쾌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았어요. 실험 테이블 위에 작은 장치가 놓였습니다. 손목시계만 한 크기였어요. 금속 패드와 전선, 그리고 측정 장비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장비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숨겨진 배터리가 있는지, 외부 전원이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했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책임 연구원이 장치를 자신의 손목에 착용했습니다. 금속 패드가 피부에 밀착됐죠. 실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측정 장비의 디스플레이를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처음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10초쯤 지나자 숫자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0.1V, 0.2V, 0.3V.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빨라졌어요. 0.5V를 넘어섰습니다. 0.7V, 0.9V, 그리고 1.0V에 도달했습니다.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죠. 연구원이 작은 LED 전구를 회로에 연결했습니다. 그 순간 LED에 불이 켜졌습니다. 작지만 또렷한 빛이었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깜빡이지도 않았어요. 그냥 켜져 있었습니다. 체온만으로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게 진짜라는 겁니까? 정말로 인간의 체온이 전기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까? 저는 한 걸음 다가가 장비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순수하게 손목의 온도 차이만으로 전기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불가능해야 했어요. 제가 10년간 증명해온 불가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서 그 불가능이 작동하고 있었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럴 수가 없다고요. 연구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사님, 5분 정도 더 기다려 보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1분, 2분, 3분. LED는 계속 켜져 있었어요. 전압도 안정적이었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제가 틀렸다는 겁니까? 10년간 주장해온 이론이 무너지는 겁니까? 미국 전역의 과학자들이 MIT가, 스탠퍼드가 모두 놓친 걸 한국이 해낸 겁니까? 저는 손으로 이마를 감쌌습니다. 책임 연구원이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저는 받아서 마셨죠.
그리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요? 연구원이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온도 차이를 최대한 유지하는 설계, 전극 소재의 최적화, 전해질의 안정화 기술. 수십 번의 실패 끝에 찾아낸 해법이라고 했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운이 아니라는 걸요. 철저한 연구와 끈질긴 시도의 결과였습니다. 한국 연구진은 불가능을 무시하고 그냥 계속 시도했던 겁니다. 그 결과가 지금 제 앞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틀렸다고요. 연구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방법이 달랐을 뿐이라고 했죠.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사실은 명확했어요. 저는 한계를 그었고 그들은 경계를 지웠습니다. 서울에서 돌아온 저는 곧바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 연구소에서 목격한 실험 과정과 결과를 상세히 기록했죠. 데이터도 첨부했습니다. 전압 측정값, 온도 차이, 지속 시간까지 모든 걸 담았어요. 그리고 제 동료들과 미국 주요 연구소에 보냈습니다. 진실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죠.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죠. 이틀 뒤 미국의 대형 연구소 두 곳에서 동시에 반박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열전 갈바닉 전지의 측정 오류 가능성, 환경 편향과 데이터 신뢰성 문제. 그들은 제 보고서를 정면으로 부정했습니다. 실험 환경이 통제되지 않았다고, 측정 장비의 정확도를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죠.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직접 보지도 않았어요. 한국에 가지도 않았죠. 그저 제 보고서만 읽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아니, 판단이 아니라 거부였어요. 미국이 10년간 못 푼 문제를 한국이 풀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언론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술 전문 매체들이 반박 보고서를 대서특필했어요. 한국 기술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는 기사들이 쏟아졌죠. 댓글란은 더 심했습니다. 한국은 쇼를 하고 있다는 댓글이 수천 개씩 달렸어요. 조작이라는 단어가 난무했습니다. 저는 분노했습니다. 과학이 이래서는 안 되는데 말이에요. 데이터를 봐야 하고 실험을 확인해야 하는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선입견으로 판단하고 있었어요. 국가 이름만 보고 거부하고 있었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합동 검증 실험을 제안하기로요. 미국과 한국이 함께 실험하는 겁니다. 동일한 조건에서 투명한 절차로 제3자 입회하에 진행하는 거죠. 저는 한국 연구소에 연락했습니다. 책임 연구원은 흔쾌히 동의했어요. 원하시는 조건을 다 받아들이겠다고 했죠. 하지만 문제는 미국 쪽이었습니다. 제가 합동검증을 제안하자 동료들의 반응이 싸늘해졌어요. 한 명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마커스, 당신은 지금 어느 편인가? 저는 답했죠. 저는 진실의 편이라고요. 그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 편이라고 솔직히 말하지 그래.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제가 배신자 취급을 받고 있다는 걸요. 10년간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 저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매수당했다고, 판단력을 잃었다고 수군거렸죠. 복도에서 마주치면 눈을 피했습니다. 더 심한 건 언론의 공격이었습니다. 한 기술 전문 방송에서 저를 라이브 인터뷰에 초대했어요. 하지만 스튜디오에 들어서는 순간 느꼈습니다. 이건 인터뷰가 아니라 신문이라는 걸요. 진행자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박사님, 당신은 10년간 인체 발전 기술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한국 기술을 옹호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설명했습니다. 직접 봤다고, 데이터가 명확하다고 말이에요. 진행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당신의 경력 전체를 걸고 이 기술을 보증할 수 있습니까? 카메라가 제 얼굴을 클로즈업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제 명성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제가 본 게 진실이라는 걸요.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증거가 말할 것입니다. 과학은 증거로 말하니까요. 방송이 끝나고 휴대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어요. 문자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대부분 비난이었죠. 실망했다는 메시지, 제정신이냐는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껐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공식적으로 미국과 한국의 합동 검증 실험을 제안했어요. 국제학회에 공문을 보냈고 양국 정부에도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조건을 명확히 했죠. 블라인드 샘플, 외부 측정 장비, 제3자 관찰, 모든 과정 공개. 한국은 즉시 수락했습니다. 미국은 한 달을 끌다가 마지못해 동의했어요. 장소는 서울, 날짜는 2025년 5월 15일로 정해졌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공개 검증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실패하면 한국도 끝이고 저도 끝이었습니다. 성공하면 세상이 바뀔 거였죠. 저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저 불빛들 중 하나가 진실을 품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증명할 겁니다. 5월 15일이 밝았습니다. 합동 검증 실험이 시작되는 날이었죠. 서울 연구소 대회의실에는 30여 명의 관찰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미국 측 전문가 10명, 영국 측 5명, 한국 측 5명, 그리고 중립국 대표들이었어요. 언론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었죠. 저는 긴장했습니다. 이 실험이 실패하면 모든 게 끝이었으니까요. 한국 연구진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보였어요. 첫 번째 검증이 시작됐습니다. 환경 변수를 완전히 제거하는 게 목표였어요. 동일한 장비, 동일한 프로토콜, 블라인드 시편 3종류를 사용했습니다. 누구도 어떤 시편이 한국 제품인지 알 수 없었죠. 실험 환경도 다양하게 설정했습니다. 영하 3도, 22도, 저체온 조건까지 테스트했죠.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시편 1.48V, 두 번째 1.51V, 세 번째 1.52V. 한국 측이 주장한 수치와 거의 일치했습니다. 오차 범위는 0.02V 미만이었어요. 놀라운 일관성이었죠. 미국 측 전문가가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고요. 재현성이 확보됐다는 뜻이었죠. 저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틀째 검증은 더 까다로웠습니다. 24시간 지속 발전을 확인하는 거였어요. 사람의 수명과 활동 패턴 전 구간을 시뮬레이션했습니다. 한국 연구원이 실제로 장치를 착용하고 하루를 보냈어요. 측정 장비는 계속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전압 곡선이 그려지고 있었어요. 저는 밤새 지켜봤습니다. 다른 관찰자들도 교대로 모니터링했죠. 곡선은 약간의 기복이 있었지만 끊기지 않았습니다. 수면 중에도 활동 중에도 계속 이어졌어요. 24시간이 지났습니다. 전류는 여전히 흐르고 있었죠. 영국 측 관찰자가 감탄했습니다. 밤새 한 번도 끊기지 않았다고 말했죠. 미국 측 전문가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셋째 날은 스케일업 테스트였습니다. 16개 셀에서 128개 셀로 확대했죠. 실제 제품에 가까운 형태였습니다. 작은 디스플레이가 장착된 손목 밴드였어요. 연구원이 밴드를 착용했습니다. 디스플레이가 켜졌죠. 시간이 표시됐습니다. 심박수도 측정됐어요. 저전력 모드였지만 모든 기능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외부 충전 없이요. 순수하게 체온만으로요.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이건 실험실 수준이 아니었어요. 상용화 직전 단계였습니다. 한국은 이미 이렇게까지 와 있었던 겁니까? 미국 측 전문가들도 침묵했습니다. 넷째 날은 내구성 테스트였습니다. 땀, 습도, 압력, 구부림을 10만 회 반복했어요. 전극이 견딜 수 있는지 확인하는 실험이었죠. 기계가 쉬지 않고 작동했습니다. 구부리고 펴고 끝없이 반복됐어요. 10만 회가 끝났습니다. 성능 저하율이 3% 미만이었습니다. 거의 손실이 없다는 뜻이었어요. 한국 측이 개발한 신소재 코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경외감 섞인 침묵이 흘렀죠. 마지막 날 종합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관찰자들이 모였어요. 미국 측 대표가 먼저 발언했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죠. 데이터는 명확하고 재현성은 확보됐으며 내구성도 검증됐다고 했습니다. 다른 관찰자들도 동의했어요. 영국 측 대표가 말했습니다. 이건 과학의 승리라고요. 한 국가의 승리가 아니라 인류의 진보라고 했죠.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책임연구원이 마지막으로 발언했습니다. 그는 겸손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특별한 걸 한 게 아니라고, 그냥 포기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했죠. 불가능을 믿지 않고 계속 시도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언론이 몰려들었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죠. 저도 인터뷰 요청을 받았습니다. 저는 간단히 답했어요. 기적은 한 번의 번쩍임이 아니라 1000번의 일관성이라고요. 한국이 보여준 건 바로 그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제 세상이 바뀔 겁니다. 데이터가 쌓였고 반박은 사라졌으며 진실이 증명됐으니까요.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합동 검증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세상이 한국의 기술을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국제에너지 컨퍼런스에서 공개 데모를 진행하기로 했죠. 전 세계 언론과 투자자들 앞에서 기술을 시연하는 자리였습니다. 데모 당일 저는 서울 코엑스 컨벤션 센터에 있었습니다. 대형 홀에는 1000여 명의 관객이 모여 있었죠. 무대 위에는 투명한 유리 부스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장치였어요. 데모 시작 30분 전이었습니다. 그때 이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측정 장비의 출력이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일정하게 유지되던 수치가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책임연구원이 당황한 표정으로 장비를 확인했습니다. 저도 다가갔어요. 전압이 불규칙하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1.5V에서 0.7V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었어요. 이건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연구원이 급히 로그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환경 센서에 미세한 노이즈가 삽입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간섭한 흔적이었어요. 무대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 기술이 불안정하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일부 언론은 이미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었습니다. 책임연구원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박사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진행하면 실패할 겁니다. 하지만 취소하면 더 큰 의심을 받을 거였어요.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프로토콜을 바꾸겠다고 말했죠. 모든 장비를 분리하고 새로운 시편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관객 앞에서 공개적으로요. 투명성을 극대화하는 거죠. 저는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관객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설명했습니다. 측정 장비에 이상이 발견됐다고, 그래서 프로토콜을 변경하겠다고 말했죠.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관객석이 웅성거렸어요. 저는 관찰자 3국 대표를 무대로 초대했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대표가 올라왔어요. 장비를 하나씩 분리했습니다. 외부 전원을 차단했어요. 배터리가 있는지 확인했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새 시편을 꺼냈습니다. 봉인된 상자에서요. 커터칼로 봉인을 가르는 소리가 홀에 울려 퍼졌습니다. 시편을 설치했습니다. 측정 장비를 다시 연결했죠. 세 국가의 관찰자들이 직접 확인했습니다. 연결 상태, 전원 상태, 센서 상태를 일일이 점검했어요.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한국 연구원이 장치를 손목에 착용했습니다. 유리부스 안에서였어요. 대형 스크린에는 측정 장비의 화면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죠. 처음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0.0V. 관객들이 술렁거렸어요. 저는 기다렸습니다. 10초, 20초, 30초. 그리고 숫자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0.1V, 0.2V, 0.3V.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홀이 조용해졌어요. 0.5V, 0.7V, 0.9V, 1.0V, 그리고 1.1V에서 멈췄습니다.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어요. 연구원이 LED를 연결했습니다. 불이 켜졌죠. 작지만 또렷한 빛이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어요. 깜빡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켜져 있었습니다. 체온만으로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보셨습니까?
이게 한국의 기술입니다. 관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엔 몇 명이었어요. 그러다 점점 커졌죠. 결국 전체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는 한국 연구원들을 바라봤어요. 그들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데모가 끝나고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죠. 저는 답했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건 간섭이었고 우리가 가져간 건 투명성이었다고요. 한국은 과장하지 않았다고 대신 공개했다고 말했습니다. 빛은 설명이 필요 없었다고요.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한국의 성공을 보도하고 있었어요. 제목들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의심에서 경탄으로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진실은 결국 이긴다는 걸 다시 확인했죠. 데모가 끝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세상이 폭발했어요. 그 표현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호텔방에서 깨어났을 때 제 휴대전화에는 수백 개의 알림이 쌓여 있었죠. 뉴스 앱을 열었습니다. 화면이 한국 관련 기사로 가득했어요. CNN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충전 없는 웨어러블 시대 개막. BBC는 체온이 에너지가 되다 한국의 혁명이라고 보도했죠. 블룸버그는 배터리 산업의 판도가 바뀐다고 했습니다. 모든 주요 언론이 일제히 보도하고 있었어요. 저는 침대에 앉아 하나씩 읽어내려갔습니다. 실리콘밸리가 조용해졌습니다. 이상할 정도로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조롱하던 곳이었는데 말이에요. 갑자기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애플도 구글도 테슬라도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어요. 침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인정이었죠. 부정할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기술자 포럼들이 연쇄적으로 열렸습니다. 애플 엔지니어들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테슬라도 마찬가지였죠. 모두가 한국의 기술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따라잡을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이미 3년은 뒤처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이 움직였습니다.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저는 온라인으로 생중계를 봤습니다. 삼성전자 사장이 단상에 올랐죠. 그는 한국 연구소와의 공동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프로젝트 이름은 테리스였어요. 열 에너지 재충전 통합 시스템이라는 뜻이었죠.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24시간 자가 발전형 워치에 상용하였습니다. 화면 속에서 프로토타입이 공개됐습니다. 세련된 디자인의 스마트워치였죠. 충전 단자가 없었어요. 필요 없었으니까요. 체온만으로 작동하는 시계였습니다. 출시 예정일은 2026년 상반기라고 했습니다. 1년도 안 남은 거였어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상용화 단계까지 와 있었던 겁니다.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애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삼성 사장이 잠시 망설이다 답했죠. 아직 공식 입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그 말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실제로 애플은 노 코멘트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언급할 게 없다는 짧은 성명만 냈죠. 저는 그 침묵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그들도 당황하고 있었던 거예요. 일주일 뒤 국제과학협회 총회가 열렸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였죠. 저도 참석했습니다. 대회의장에는 각국 대표들이 모여 있었어요. 한국 대표단이 입장했을 때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모두가 주목했죠. 한국 책임연구원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저는 객석 한가운데 앉아 그를 바라봤어요. 그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조용하지만 명확한 목소리였죠. 우리는 충전을 기다리는 시간을 인류의 시간으로 돌려주려 합니다. 그 한마디가 장래를 압도했어요.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기술의 목적은 편리함이 아니라 자유라고, 한국은 그 자유를 체온으로 실현했다고 말했죠. 발표가 끝났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1명, 2명, 10명. 곧 전체가 일어섰습니다. 기립박수였어요. 저도 일어났습니다. 손뼉을 쳤죠. 박수 소리가 회의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멈추지 않았어요. 3분이 넘게 계속됐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세상이 바뀌었다는 걸요.
한국이 중심이 됐다는 걸요. 저녁에 저는 혼자 호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낡은 논문 한 부를 꺼냈어요. 제가 10년 전에 쓴 논문이었습니다. 제목이 또렷하게 보였죠. 인체 열전 갈바닉 발전의 실현 불가능성에 관한 연구. 저는 이 논문으로 명성을 쌓았습니다. 불가능의 증명자라는 별명을 얻었죠. 저는 논문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를 읽었어요. 인체의 미세한 온도 차이만으로는 안정적인 전력 생산이 불가능하다. 제가 쓴 문장이었습니다. 확신에 찬 문장이었죠. 저는 천천히 그 페이지를 찢었습니다. 찢어지는 소리가 조용한 방에 울렸어요. 다음 페이지도 찢었습니다. 또 다음 페이지도요. 계속 찢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까지요.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저는 그걸 내려다봤어요. 10년의 오만이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이건 제게 패배가 아니었어요. 구원이었습니다. 진실이 저를 자유롭게 했던 겁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동료 기자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가 물었죠. 마커스, 이제 당신은 어느 편입니까?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답이 명확했으니까요. 저는 진실의 편입니다. 그리고 진실은 지금 서울에 있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저는 문을 닫고 창가로 갔습니다. 제네바의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은 불가능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시했을 뿐이죠. 그리고 역사를 다시 썼습니다. 제네바 총회가 끝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배터리에 의존하던 스마트 디바이스 산업이 재편되기 시작했습니다. 30%의 구조 개편이 예고됐죠. 기업들이 한국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유럽연합은 자가발전 웨어러블 안전규정 마련에 착수했고, 미국도 한국 기술 표준을 공동으로 논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과 중국은 뒤늦게 개발에 착수했지만 이미 격차는 3년 이상이었습니다. 한국 연구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체온 발전 기술을 의료기기, 사물인터넷 센서, 군사용 장비로 확장했어요. 36.5도는 이제 단순한 체온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에너지 단위로 불렸습니다. 국제 논문에 휴먼 에너지 인덱스라는 개념이 등장했죠. 한국이 제안한 개념이었습니다. 저는 영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특별 강연 요청이 왔었거든요. 5월의 화창한 오후, 강당에는 학생들과 교수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젊은 얼굴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저는 단상에 올라 준비한 원고를 접어두었습니다. 그냥 제 마음을 말하기로 했죠. 여러분, 저는 10년간 틀렸습니다. 열은 버려지는 에너지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인간의 존재가 내뿜는 가장 순수한 자원이었습니다. 저는 한계를 긋고 그 안에 안주했죠. 그게 과학자의 오만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과학자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한계를 믿지 않았어요. 불가능을 무시하고 계속 시도했습니다. 실패하고 다시 일어나고 또 시도했죠. 그 끈질긴 노력이 결국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그걸 목격했습니다. 체온이 전기로 바뀌는 순간을요. 그 빛은 단순한 빛이 아니었어요. 인류의 새로운 가능성이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죠. 기술은 국기가 아니라는 걸요. 그것은 인류의 언어라는 걸요. 그리고 오늘 그 언어를 가장 유창하게 말하는 나라는 한국입니다. 그들은 증명했어요. 인간의 체온으로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고요. 하지만 진짜 에너지는 그들의 열정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었죠.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한계를 긋지 마세요. 불가능이라는 단어에 갇히지 마세요. 세상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습니다. 한국이 그걸 보여줬어요.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강연이 끝났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학생들과 교수들이 일어섰죠.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의 인사였어요. 그날 저녁
저는 케임브리지의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광경이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10년 전 저는 불가능이라는 단어로 인생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한 연구실에서 저는 그 단어가 얼마나 나약한지를 봤어요. 인간의 체온으로 세상이 움직이는 걸 보았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기술의 본질은 도전이 아니라 진심이라는 것을요. 한국은 증명했습니다. 그들의 열정이야말로 인류를 따뜻하게 비추는 새로운 에너지라는 걸요.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한국책임연구원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축하한다고 당신들이 세상을 바꿨다고 썼죠. 답장이 왔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어요. 우리는 함께 바꿨습니다, 박사님.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이건 한 나라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인류의 승리였죠. 그리고 저는 그 순간에 함께할 수 있어서 행운이었습니다. 석양이 완전히 졌습니다. 거리에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빛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 빛 중 일부는 인간의 체온에서 나올 겁니다. 한국이 연 새로운 세상에서요. 미래는 이미 시작됐습니다.